정말 제가 서두에도 소개를 해드렸지만은 전례 없는 진영 내 갈등이 불거졌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는데 두 분이 생각하시기에 진짜로 이게 지금 위기인 겁니까? 아니면은 자연스러운 성장통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제 솔직한 생각은요. 지방선거 끝났잖아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지방선거든 큰 선거 결과에 대한 나름대로 입장차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약간 입장차가 더 좀 편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당대회가 목전에 있잖아요. 네. 그리고 지방선거를 책임지고 치렀던 당 대표가 다시 또 전당대회 출마하다 보니까 마치 갈등들이 좀 더 깊어지고 심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상황 때 보면 역대 민주당에서 전당대회 앞두고 늘 갈등은 있었습니다. 과거에도 있었다. 그럼요. 네. 예. 당권 경쟁이라는 게 치열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네. 그리고 다음 당 대표는 공천도 책임지고요. 그리고 총선도 책임지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예민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큰 틀에서 당의 방향과 노선 뭐 이런 부분 우리는 대통령 중심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거에 대한 입장차 포함해서 시기적으로 예민한 네. 시기다. 그러나 우리는 전당대회 이후에 다시 하나가 되는 것은 분명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우리 선생님이 보는 건 좀 어떠십니까? 이 상황들. 그러니까 요즘에 조금 잠잠해진다는 진단도 하긴 합니다만 당권 경쟁은 자연스러운 거고 그 당권 경쟁의 배경에 노선 갈등이 있을 수 있는 거고 여기까지는 매우 정상적이에요. 근데 지지자들 간에 그다음에 맞아요. 유튜버들 간에 거의 물고 뜯는 싸움이 벌어졌는데 바깥에서 보는 사람들이 보기엔 쟤네들 뭐 집안 싸움 하나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오늘 강덕구 의원 마침 잘 뵀는데 그 싸움의 이제 진원지의 한 축이에요. 그래서 좀 솔직한 얘기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많아요. 예, 뭐든지 우리 김갑 선생님이 말씀하시면요, 저도 솔직하게 뭐 감성적이다 이런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아니 초장부터 이렇게 좋게 화기애애한 분위기 형성됐으니까 말 나온 김에 좀 의원님한테 우리 선생님이 직접 하고 싶은 질문 좀 들어볼까요? 아니 뭐 글쎄 그냥 아주 원칙적인 얘기부터 질문을 드릴게요. 이 싸움에서 반 김민석이라고 그럴까? 그러니까 이 정청래 의원 대표 중심으로 이렇게 뭉쳐 있는 세력의 공격적 성향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어떤 감정을 느끼시고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를 좀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노무현 대통령 아예 초기에 왼쪽 깜빡이 켜고 우회전했다 이렇게들 막 비난하면서 지지층들이 이탈해 나갔잖아요. 그 양상 비슷한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저는 지난번 최고위 때 제가 그 상황 그리고 당사자를 거론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문정복 최고가 김민석 총리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워딩을 했죠. 네. 근데 현직 총리였잖아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하는 국무총리 좀 그런 부분에서 안타까움이 있죠. 우리는 언제든지 말씀하신 대로 전당대회를 목전에 두고 노선 입장 차이 또 당의 방향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저는 편차가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지켜야 될 원칙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큰 입장은 우리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을 제대로 뒷받침한다. 그리고 대통령과 함께한다. 그 입장 속에서 좀 상대방에 대해서 비판하고 공격할 수 있지만 그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 그런 부분에서 너무 날 것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서로가 좀 지켜야 될 금도 그리고 팩트가 아닌 것을 마치 팩트인 것처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나 뭐 큰 틀에서 의원들은 개별적인 뭐 헌법기관이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정치인은 말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맞습니다. 때문에 저는 네. 뭐
그런 근데 부분까지 예. 대통령에게 맹종을 하느냐, 우리는 바른 방향을 잡고자 이렇게 공격적으로 얘기하는 거다, 비판하는 거다, 이런 입장들 취하거든요. 저는 대통령에게 맹종 하는 것은 맞지 않죠. 우리는 큰 틀에서 민주당의 가치 속에서 대통령의 국정 운영 그리고 대통령의 국정 운영은 민주당과 함께 한다라는 전제에서 대통령의 국정 운영 포함해서 대통령의 큰 틀의 방향을 존중하고 함께 하는 거죠. 대통령의 입장을 맹종한다라는 건 무조건 함께 한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식적으로는 원보이스지만 뒤에서는 청와대랑 협의하고 입장이 다른 거는 조율하고 그런 과정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네. 예.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원보이스가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치열하게 논쟁할 때는 논쟁하고 그리고 치열하게 입장이 다름이 있으면 그 다름들을 합의되어지는 과정 이런 것들 속에서 우리는 마지막은 하나가 된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당과 정과 청와대의 관계입니다. 정청래 대표하고 계급장 떼고 따로 목욕탕에서 두 분이 만나시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또 저요 아니면 강 의원님. 저는 뭐 원투? 정청래 대표한테 배운 것도 많습니다. 분명한 입장 그리고 추진력 뭐 이런 부분들은 적어도 예를 들면 지난 정청래 대표 1년 동안 내란 청산 그리고 검찰 개혁 이런 부분에서 정청래 대표의 역할이 있었죠. 그러나 아쉬운 부분도 있죠. 바로 그거예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 느끼는 불만의 핵심이 어떤 거예요? 이런 거죠. 정청래 대표는 당원 주권 정당을 표방하고요. 그래서 1인 1표제 해야 된다라는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은 저도 그렇고 김민석 총리도 그렇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 당연히 합니다. 제가 당의 수석사무부총장이었을 때 그때 제가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지만 김민석 총리 그 당시에 최고위원이 어느 날 좀 갑자기 보자고 그러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원 주권 정당 우리가 나가야 될 길인데 1인 1표제 포함해서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된다. 그래서 당원 주권국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랬구나. 이런 네. 얘기를 하면서 그때 저한테 한 말 중에서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국회의장 그리고 당의 원내대표 여기도 당원들의 생각들이 반영돼야 된다. 이거를 처음 제안했던 의원이 정치인이 우리 당에서 김민석 의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게 정식으로 당의 제도화가 돼서 국무총리 아니고 우리 국회의장 선출하고 원내대표 선출할 때 당원들의 이 여론조사가 일정 정도 반영된 거 이거를 김민석 의원이 처음 제안했던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김민석 의원이나 저는 우리 민주당이 두 가지 전국 정당화 어떻게 할 거냐 이것과 당권을 당원에게 이 부분은 김대중 노무현 두 분의 그 지도자의 철학이기도 했고 그 이후에 우리 당이 나가야 될 방향이었습니다. 아니 그러군요. 이게 사회자 계신데 제가 괜찮습니다. 예. 미안하네. 아주 좋아요 모양새가. 예. 그러니까 중도실형으로 간다. 예. 뭐 당원 주권주의를 추구한다. 예. 검찰 개혁하겠다. 예. 뭐 등등 이견이 없는데 왜 싸우냐 이거예요. 아니 제가 하고 싶은 말이 그런 겁니다. 1인 1표제 그런 입장에 당연히 해야 돼. 예. 그러나 우리가 그러나가 아니고 동시에 고민해야 될 게 있죠. 그러면 당원의 정의를 어떻게 할 거냐. 당원의 자격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당원의 교육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같이 있어야 된다는 세부적으로, 거죠. 네. 그런 부분들이 함께 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예. 디테일한 거에 있어서 이견이야 있겠지만 그거는 그렇죠. 사람살이의 기본인 건데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예컨대 보안 수사권을 존치하느냐 마느냐 같은 거는 예. 큰 틀에서 검찰 개혁에서 조직 구성을 바꿔놓은 다음에 예. 거기서 생겨나는 그야말로 하부 단위의 논쟁거리지 이것 때문에 죽일 듯이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싸울 그런 일이냐 하는 거예요. 아니 실제로 저나 김민석 총리나 예를 들면
정청래 전 대표나 그런 부분에 대한 입장 차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 최고위원 출마했을 때 좀 이런 표현 쓰면 하지만 그때 나왔던 분들이 마치 저를 1인 1표제에 반대한 사람처럼 몰아갔습니다. 근데 저는 한 번도 1인 1표제에 반대한 적이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부분이 참 답답한 그러니까요. 거였죠. 네. 예, 예. 입장과 노선 방향성에 대해서 사실 큰 차이가 없다는 말씀 아니에요. 그런 거죠. 적어도 그런 부분만큼은. 아, 그러니 말이에요. 아니면 사실은 예. 제가 질문을 빙자한 의견이었는데 그 양쪽이 비난하는 댓글을 이렇게 보면 뭐 터무니없는 욕설 이건 말고 빼고, 예. 도대체 왜 싸우지? 왜 싸우지? 대표적으로 가령 유시민 선생이 뭐 이렇게 왼쪽 인사만 저 오른쪽 인사만 기용하고 왼쪽은 배제하느냐 할 때 그건 자분자분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네. 오른쪽 인사 기용했다는 게 그래봐야 3명 대표적인 사람 얘기고 몇 명 되지도 않고 그거 갖고 죽어라고 공격적으로 싸울 일도 아니에요. 아까 보안수 사건 얘기도 있고. 그래서 저는 그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뭐 당권 투쟁할 수 있고 노선 다툼 할 수 있는데 뭐가 다른지를 아무래도 잘 못 찾겠고 그다음에 왜 이렇게 미워하게 됐는가. 서로를. 예. 그러니까 네가 먼저 공격했으니 내가 먼저 치겠다. 나도 치겠다 이건가? 가령 다스베이다에서 유시민 씨가 굉장히 좀 날카로운 얘기를 했을 때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난 그걸 굉장히 우호적으로 생각했어요. 공격적인 건 맞는데 뭐냐면 야 늙은 자들은 전부 점잖은 얘기 다 아우르는 그 도사 같은 얘기만 해야 되냐? 나도 이거 우통 벗고 나도 싸울 거야. 한판 뗄 수 니네들하고. 있어. 네. 니네가 먼저 나 때렸지. 나도 이럴 수 있어. 이런 심리적 기제가 있지 않았을까. 뭐 전 그렇게 이해를 해요.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런 속에서 말로 치고받지만 같은 배를 타고 같이 가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는데 와 어떤 사람은 이재명 탄핵해야 돼. 하야하라. 진짜 나가도 진짜 너무 나갔죠. 이건 그거는. 정도가 있는 거지. 이건 뭐야. 그리고 뭐 20년, 30년 전거 끌어와서 김민석은 김민세야. 요따구 소리하고 정청래는 이재명한테 어떤 소리 했는 줄 알아 하면서 뭐 세상 꺼내고 사람이 일생 살면서 흉터도 있고 여러 가지 허물이 있는데 지금 오늘 어떤 입장에 서 있느냐가 제일 제가 연설하고 있네. 아니 그러니까 가만 있어. 제가 듣기는 우리 강득구 의원이 심중에 들어가 보진 않았지만은 네. 오늘 어떤 생각을 하는 걸 따지다 보니까 이런 입장을 가지시게 된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저는 사실은 친명이나 반명의 용언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대통령 중심제 국가고 그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편이 나뉘는 거는 과거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어떤 용어가 등장을 했냐면은 친명과 친청이 등장을 한 거거든요. 그건 우리 지지자들이 봤을 때 분명히 정청래 대표가 걷는 노선이 이재명 대통령과 다르게 가고 있구나. 이런 식의 느낌이 들었다는 거고 아마도 의원님 같은 경우 지도부를 하시면서 그런 기분을 느꼈을 때가 왕왕 있기 때문에 공개 석상에서건 비공개 석상에서건 강한 경고를 날린 거로 생각합니다. 저는 친명 친청이라는 프레임이 만들어진 게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고 1년도 안 돼서 친명 친청이라는 이 구도가 나왔잖아요. 네. 정청래 의원이 당 대표가 되면서 이게 말이 되나요? 하나도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그 딴지 말씀하셨지만 저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게 최소한의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최소한 우리가 지켜야 될 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는 너무 가슴이 아픈 겁니다. 저는 지금도 여전히 노무현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극언을 하는 사람들의 논거는 진보를 배신했다는 거야. 일단 진보를 배신한 게 뭔지를 일단 모르겠지만 설사 그렇다 뭐 그런 면이 있다 하더라도 아니 일국의 대통령이 그 딴지 유저들 만족시키기 위한 편향된 정치를 하라는 얘기인가?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게. 근데 난 그래서 분열 세력들 있잖아요. 저쪽 그 극우 사람들이 여기 들어서 활동하냐 했더니 누가 그걸 다 밝혀놨어. 그런 극언을 한 사람들의 IP를 쭉 옛날 글들을 추적하니까 아주 오래된 유저들이라는 거야. 그러니까요. 네. 아니 그러니까 이건 정말 심각하다. 어떻게 보면
노무현 대통령이 현재 계실 때 대연합론 얘기했잖아요. 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하시면서 DJP 연합을 했잖아요. 그래갖고 김대중 대통령이 처음 당선되시고 총리로 지명한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김종필이었어요. 맞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인준이 안 됐어요. 그래갖고 박태준으로 했습니다. 그 당시에 비서실장이 누구였는지 아세요? 김중건이었습니다. 네. 예, 김중건. 예. 그 다음에 국정원장이 이종찬 의원이었습니다. 근데 이종찬도 사실은 큰 틀에서 전두환 함께 정치를 했던 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또 상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지금 몇 사람 네, 기용하는 문제. 기용한 부분 네. 갖고 공격을 하고 공격을 받고 그러지만 사실은 제가 예를 들면 경기도 부지사하고 의장하면서 사람에 대한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예를 들면 경기도회가 플러스, 어떻게 하면 경기도가 플러스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 속에서 좀 더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좀 더 그 역할에 맞는 사람들에 대한 고민을 하죠. 그러면 예를 들면 당의 입장에서는 가급적 당 출신, 당과 연결된 사람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하죠. 그 주문을 나름대로 원칙으로 생각하지만 도저히 아닌 사람을 어떻게 할 거냐. 그렇죠. 네. 이럴 때는 적어도 예를 들면 큰 틀에서 이재명 정부는 제일 중요한 게 국정 성과를 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재적소 당에서 요청한 사람을 놓고 자리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자리에 맞는 사람 속에서 기용을 해서 성과를 내는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통령이 고민이 있었을 겁니다. 그것조차 우리가 인정 안 하는 것 네. 이게 맞나요? 저는 기본적으로 정치는 좀 더 플러스 정치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네. 이 상황에서도 지난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그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쪽에 권영국 후보가 있었고 그리고 저쪽에 김문수 또 이준석 있었잖아요. 양쪽 합친 거 보십시오. 차이가 1%도 안 날 겁니다. 이게 오늘날의 정치 지형입니다. 아니 거기다가 더 이제 보태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보수 쪽 인사 중에 이 사람이 적절하냐 마냐를 따지기 시작하면 지금 벌써 벌어지는 풍토가 대통령이 인사를 하면 뭐 민정수석이든 누구든 미잘고주할 벌떼같이 달라들어요. 따지잖아요. 이쪽 진영으로 소위 그 전향을 한다거나 투항을 한다거나 하는 거 말고 민주당 자체가 이재명 대통령에 의해서 상대적 보수성 옛날 좋았던 시절에 한나라당 수준으로 우경화하는 우측으로 상당한 정도 지형을 넓혀서 소위 말하는 주류 정당화되는 방향성을 가질 때는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죠. 저는 지금 국힘이 보수 정당이냐? 국힘은 아니에요 지금. 저는 지금 이미 국힘은요 보수 정당을 넘어서 수구 꼴통 정당이 됐습니다. 수구 꼴통이 됐다. 그럼요. 네. 제가 이런 얘기하면 오늘 여기에 맞는지 모르겠지만 맞아요. 예,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하는 모습 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중도가 열려 있는 공간이잖아요. 들어가야죠. 여기까지 네. 우리가 함께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을 때 외연도 확장되고 그리고 재집권에 대한 기반도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는 순간 두 가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을 겁니다. 첫째는 5년 동안 국정 과제 제대로 풀어내겠다. 풀어야 된다. 이거 어떻게 풀 거냐. 이것에 대한 고민이 있었을 거고요. 그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정권 재창출, 재집권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사실 당선되면서 지금까지 모든 거의 중심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대통령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저는 대통령이
인사 기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넓게 좀 봐줬으면 좋겠다라는 네. 게 제 생각입니다. 좀 좁혀서 가보면은 예, 예. 어쨌든 간에 정청래 그 전 대표와 함께 지도부를 함께 구성을 하셨는데 그 최고위원을 지내셨고 예, 예. 그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과정에서 최고위원을 하고 계시고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이제 갈등이 노정되는 갈등들이 표면화된 것들이 좀 있었는데 실제로 어떤 이유에서 그런 다툼들이 내막이 좀 있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까지 공개하는 건 좀 그렇지만 지난번에 합당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제가 전날 한 10시 안 돼서 대표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 그 긴급 최고회의를 한다라는 겁니다. 밤 10시에 전화 와서 예, 한 네. 10시 전, 한 9시 45분. 예. 근데 제가 그날 지방에 있었습니다. 내용이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실무자한테 내용은 얘기해 줄 수 없다. 저 대표께서 직접 말씀하신 최고위원인데 예, 예. 아니 뭐 그럴 수 네. 있죠. 그래서 그 일정을 취소하고 다시 왔죠. 근데 대표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합당 발표하려고 한다. 조국혁신당과의 예, 예. 네. 그래서 근거가 뭐냐. 그때 두 가지 얘기를 하는데 지방선거 승리 또 한 가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니 그렇다고 하더라도 당원 당규에 합당과 관련된 그 명시된 우리 당의 원칙이 있는데 그 원칙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두 번째 최고위에서 최소한 한번 논의라도 상의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게 맞냐. 라는 거죠. 두 번째 지난번 우리 보궐선거 관련해서 지방선거와 우리 국회의원들 보궐선거가 있었잖아요. 네. 보궐선거 있을 때도 이번 보궐선거는 당 대표가 다 전략 공천한다. 이렇게 딱 말 한마디 하고 끝난 겁니다. 최고위원들 통보를 하고 끝났다. 그렇죠. 통보한 거죠. 예. 한마디 상의도 없었습니다. 그 마지막에 보궐선거 후보들 누구누구로 결정했다. 이걸 얘기했죠. 그러니까 저는 그야말로 당원 주권 정당이라고 하고 그리고 뭐 1인 1표제를 통해서 당원 주권 정당 실현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운영 방식은 최고위원 저희들도 당원들이 선출한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면 최고위도 그렇고 최소한 의총에 한번 논의하는 과정들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그래서 당대표한테 그랬죠. 아니 최소한 의총에 한번 논의를 통해서 수렴하는 과정. 그리고 최고위에서 한번 수렴하는 과정. 그리고 당원 당규 원칙 절차 지키는 과정. 이런 거는 필요한 거 아니냐. 그런 지금 얘기를 얘기 했죠. 들어보면요, 이게 당 대표와 최고위원들 간의 신뢰 문제인지 정청래 대표가 독선적이어서 그런지 그건 네. 모르겠어요. 근데 당 대표가 아니라 당 총재 시절에는 다 그렇게 했어요. 총재 시절에는 지도세도 모르게 양당의 총재끼리 해서 합당합시다 발표하고 왜냐하면 노출되면 말이 많아지면 안 되는 일들이 세상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의 부족일 수도 있고 신뢰 부족일 수도 있고 하여튼 그런 건데 이게 이제 절대적으로 갈라설 만한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합당 같은 예를 드시니까 저는 그게 지금 와서도 되게 가슴 아픈데 저는 합당 찬성론자예요. 뉴이재명들은 다 반대를 하고 뭐 그러던데 이게 지역구에서 성격 비슷한 당이 뭐 후보 각자 내서 평택골 나면 그거 정말 곤란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전격적으로 이루어질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이게 그게 아니라 조국을 키워 올리려고 하는 계략이다. 이쪽으로 이제 가면서 엄청 얘기가 이제 시끄러워진 무슨 분란의 뭐처럼 됐다고요. 그래서 때로는 당대표가 전격적으로 할 일도 있고 최고위원들과 깊은 논의를 할 필요도 있고 네. 그건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건 반복될 문제거든요. 가령 예컨대 김민석 쪽이 대표가 돼버리면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최고위원들하고 얘기하면 언론에 바로 나오거든요. 아무리 단속을 해도. 그래서 당대표가 또 이러면 또 독선적이라는 얘기를 할 것이냐. 하여튼 당 운영에 관한 초보적인 문제에서 이렇게 걸림돌이 있다면 이거는 의원들의 세련미 부족 아니에요. 의원들의
우리 저 옛날 초등학교 때부터 학급도 운영하다가 총학생회도 하다가 기업에 들어가면 간부회의 하여튼 이런 게 있는데 그런 당 운영에서 그런 기초적인 문제가 이렇게 스무드하게 안 된다면 누구 탓을 해야 되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김갑 선생님이 당 총재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과거에. 실제로 예를 들면 당 대표가 아니고 당 총재 시절 대표적인 분이 우리 민주당에서는 김대중 그렇죠. 총재가 네. 연상되죠. 근데 김대중 총재 시절에도 최고위원이 있었습니다. 그때 김상현, 훈홍, 김상현, 김상현. 예. 또 한강옥 음. 뭐 이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건. 근데 제가 들은 말은요. 예를 들면 훈홍 김상현 선생, 예를 들면 최고위에서 할 말 또 세게 했잖아요. 근데 중요한 현안이 있을 때 당 총재가 김상현 의원한테 전화를 한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오늘 이런 안건 중에서 이런 부분들이 쟁점이 될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한 배경은 좀 이런 배경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 좀 감안해서 이해를 구한다거나 고민해달라. 이렇게 그게 전 정치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했을 때 그때 수석 사무부총장이었습니다. 그때 그 현안들에 대해서 입장이 다른 몇몇 의원들이 있잖아요. 근데 끝까지 듣고요. 그럼 이건 다음에 결정을 미루고 네. 합의가 안 되면 이건 다음에 좀 더 논의하자. 그리고 미루고 그렇게 합의되어지는 과정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정치력이죠. 그러니까 이거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내부의 소통 부족이고 이거는 새로운 이제 지도 체제가 만들어지면 반드시 해결돼야 돼. 맞아요. 네. 아주 원초적이고 초보적인 문제예요. 근데 약간 화제 전환을 좀 하고 싶은데 이 민주당 자체에 대한 관점을 좀 얘기를 해봐야 되겠어요. 제가 어떤 다른 채널에서 이런 얘기를 했거든. 저 같은 사람의 민주당의 고정적 인식은 똑같은 사람이 국힘당에 가면 완전히 이권 추구자가 되고 민주당이면 그래도 공익적 마인드를 갖고 그다음에 성장 과정도 민주당 계열의 사람들을 보면 상당히 그래도 투철하게 양심적으로 살아오려는 노력을 한 사람들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댓글에 온통 뭐라고 써 있냐. 야, 웃기네. 니네들이 언제 깨끗했고 니네들이 언제 고생을 했고 니네들 국힘보다 니네들이 가난하냐? 국힘보다 못 누렸냐? 완전히 똑같이 보는 댓글을 봤어요. 네. 아니 그냥 좌르르예요. 이게 민주당을 바라보는 시선이 대중의 시선이 완전히 바뀌었구나. 민주당도 그냥 기득권, 이권 정당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보수 정당이라고 불렀던 세력과 하나도 다를 바 없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구나. 이걸 느꼈어요. 그런 시선 혹시 못 느끼세요? 저도 그런 댓글 종종 보고 저도 페북이나 온라인 계정에서 댓글이 무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우리 김갑 선생님 말씀처럼 댓글을 많이 참고하는데 그런 글 많이 접합니다. 이거는 뭐 민주당에서 자성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되돌아봐야 되고요. 그리고 성찰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여론이잖아요. 이걸 어떻게 할 거냐. 맞아요. 내부에 뭐가 문제가 있는 거냐. 저는 이 부분에 대한 내부의 집단적 토론과 그리고 자정 그리고 제도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네. 저는 이런 목소리에 답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현상적으로 보면은 이재명 정부 들어가지고 그게 뭐 비위의 의혹이 크고 작고의 문제인 건데 사실은 민주당 의원들이 연루돼서 수사받는 사실이 꽤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니네들이 언제 깨끗한 적이 있느냐. 이게 네. 댓글에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자정해야 된다? 갑자기 뭐 어떻게 깨끗해져요? 그거보다는 유능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유능한 방향으로 가령 국부를 키우고 국제 무대에서 국가 위상을 높이고 이 방향으로 소위 힘을 가지고 결단력 있고 속도감 있는 정권과 당으로 확 몰아가면 뭐 깨끗하고 더럽고 이거 따질 새가 없이 유능함으로 극복한다. 유능함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저는 두 가지가 동시에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전당대회의 이슈 중에 하나가 그야말로
집권당으로서의 대한민국 국가 대전환 그리고 이 지금 글로벌한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단순하게 이재명 정부를 뒷받침한다라는 걸 넘어서 민주당이 리딩해야 된다.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능한 민주당이 돼야지 사실은 민주당 믿고 맡길 수 있겠네. 이렇게 우리 당원들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으로 정책 그리고 구체적인 액션 실현 플랜. 가능한 네. 그 비전까지 잘 만들어서 그리고 체감하는 성과까지 이제 당과 이재명 정부가 함께 그런 부분에서 저는 유능함을 넘어서 그 유능함이 성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앞으로 새로운 지도부가 향후 2년 동안 보여줘야 될 가장 큰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유능함 얘기를 해보면요.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를 떠올리면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얘기할 수 있는데 민주당을 얘기하면 검찰 개혁으로 지지고 볶는 그냥 볶음탕만 떠올라요. 정확한 진단입니다. 예. 그래서 예. 가령 3대 메가 프로젝트가 사기다라는 주장이 벌써 나오거든요. 호남에다가 돈 붓는다고 그게 현실적으로 있어 막 이러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당이 공청회도 열고 또 중요한 인물 불러서 청문회도 하고 자료도 발표하고 국힘의원과 논쟁도 벌이고 이렇게 가는 게 당의 역할일 것 같은데 딴 거 하고 있다고.